지난 60년간 전 세계가 이 빈곤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풀려고 얼마를 쏟아부었는지 아세요? 무려 수조 달러입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그 거대한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이 여정은요, 먼저 빈곤이 대체 뭔지 그 정의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 파헤쳐 본 다음에 해결책을 두고 벌어진 아주 치열한 아이디어 전쟁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60년의 성적표를 딱 열어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뭘 해야 하나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하려면 일단 그게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빈곤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 첫걸음부터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빈곤의 핵심. 네, 바로 결핍입니다. 근데 뭐가 결핍된 상태일까요? 그냥 굶주림만 피하면 되는 걸까요? 이 기본적인 욕구라는 말의 뜻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빈곤을 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적 빈곤. 이건 하루에 2.15달러.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똑같이 적용되는 말 그대로 생존의 기준선 같은 거죠. 반면에 상대적 빈곤은 좀 달라요. 내가 사는 사회에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느끼는 박탈감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내 밖에 있느냐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 등장합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이 빈곤을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량의 결핍이라고 새롭게 정의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핵심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선택할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뭔지 좀 감이 오시죠? 그럼 다음 단계, 원인을 진단해 볼 차례입니다. 도대체 이 빈곤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몇 가지 아주 깊이 뿌리박힌 원인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빈곤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돈이 없는 것도 큰 문제지만 사회에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질병에 너무나 취약한 거, 부패한 정부, 심지어는 내가 태어난 곳의 지리적인 불리함까지 이 모든 게 진짜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빈곤의 함정이라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소득이 낮으니까 저축을 못하죠. 저축이 없으니까 당연히 교육이나 사업에 투자할 돈도 없고요. 투자가 없으니 생산성이 오를 리가 없고 결국 이게 다시 낮은 소득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한 번 발을 들이면 헤어나오기 힘든 덫 같은 거죠. 자, 이렇게 진단이 내려지니까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처방전을 두고 엄청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격렬한 아이디어의 충돌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제프리 삭스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이 빈곤의 함정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긴 힘드니까 외부에서 대규모로 아주 조직적으로 원조를 해줘야 한다. 일종의 빅푸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윌리엄 이스털리가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섭니다. 위에서 내려꽂는 식의 거창한 계획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진짜 해답은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현지의 기업가들을 키워주고 시장이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맞선 거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담비사 모요는 훨씬 더 급진적인 비판을 내놓습니다. 원조가 그냥 효과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문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원조가 오히려 사람들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부패만 키우는 재앙이라고 본 거죠.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른 세 가지 처방전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더 퍼부어야 한다는 주장부터 아니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반론, 그리고 원조 자체가 독이다, 당장 멈춰라는 극단적인 비판까지 정말 팽팽하죠? 이런 치열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가 빈곤을 치료하기 위해 써온 가장 주요한 처방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공적 개발 원조, 우리가 흔히 ODA라고 부르는 바로 그 도구였죠. 공적 개발 원조 ODA가 뭐냐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한 정부가 다른 나라의 발전을 돕기 위해 주는 공식적인 선물 같은 거예요. 군사 지원이나 기업의 상업적 투자는 빼고 순수하게 경제 발전과 복지를 위해서 주는 돈이죠. 그럼 지난 60년간 이 ODA라는 이름으로 개발도상국에 들어간 돈이 총 얼마일까요? 바로 3조 달러입니다. 3조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과연 이 막대한 투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자, 3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쓰였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할 시간이죠. 환자의 차트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이 거대하고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원조의 역사를 보면 이게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원조 피로감 때문에 규모가 확 줄기도 했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제적인 목표가 생기니까 다시 크게 늘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세계사의 큰 흐름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면부터 볼까요? 결과는 여러 면에서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늘어났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크게 줄었고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비율도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성과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성과는 대부분 중국이나 인도가 스스로 경제 성장을 이룬 독굿 아니냐. 국제 원조가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심지어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원조를 받고도 빈곤이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렇게 엇갈린 성적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의 논쟁을 관통하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쟁의 초점은 이제 딱 이겁니다. 더 많은 원조냐, 더 나은 원조냐? 양의 문제일까요? 질의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원조 규모를 그냥 더 늘리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원조를 주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더 나은 원조를 외치는 목소리에서 나온 원칙들입니다. 단순히 돈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조를 받는 나라의 목소리를 더 존중하고 그래서 진짜 측정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자는 그런 움직임인 거죠. 자, 60년이라는 시간과 3조 달러라는 돈이 흘렀습니다. 이제 논쟁은 그냥 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똑똑하게 줄 것인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